여보, 아침 드세요. 나는 오늘도 똑같이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엔 어제와는 다른 떨림이 있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정수 씨가 신문을 보며 끄덕였다. 응, 고마워. 그의 대답도 늘 똑같았지만 오늘은 그 무심함이 더 깊이 상처가 됐다. 어젯밤 그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빠, 내일 꼭 와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마이너스 미영. 20년 전부터 내 남편과 만나온 그 여자 처음 알게 된 건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그때도 나는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 가정이 깨지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여보, 오늘 병원 가신다고 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마음속에선 벌써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또 거짓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래, 정기검진이야. 뭐 별거 아닐 거야. 정수 씨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답했다. 그 자연스러운 거짓말. 이제는 숨 쉬는 것처럼 편해 보였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럼 나가세요. 늦으면 안 되니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선 뭔가가 끓고 있었다. 분노, 슬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까? 정수 씨가 나가자마자 나는 그의 서재로 향했다. 내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다. 뭔가를 확인해야겠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없던 서류들이 있었다. 재산 분할, 협의서 초안, 유언장 작성, 안내서, 그리고 이혼 소송 절차. 안내 뭐야, 이게? 내 손이 떨렸다. 그는 나보다 먼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20년간 바람을 피우면서도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내가 빨아주는 옷을 입으면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수 씨 부인이신가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또렷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수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다른 여자? 아니면 미영과 관련된 누군가?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미영 언니 딸 소희예요. 엄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서요. 미영이 죽었다고? 한 달 전에? 그럼 어젯밤 메시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내 췌장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정수 아저씨를 기다렸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0년간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한 여자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20년간 내가 참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진실들이 오늘부터 하나씩 드러날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다. 마치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소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봉투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20년간 모아둔 거예요. 정수 아저씨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들, 그리고 소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저씨가 엄마 명의로 만든 통장 사본들이요. 내가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영아, 집에선 정말 숨이 막혀. 순자는 나를 이해 못해. 너만이 내 진짜 마음을 알아줘. 곧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새 출발할게. 편지 날짜는 불과 3년 전이었다. 그때 나는 그가 변했다고, 더 다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희가 통장 사본을 밀어줬다. 우리 집 전세금 5천만 원, 아저씨 퇴직금 중 3천만 원 모두 엄마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우리 집 전세금을 내 엄마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했대요. 아저씨와 함께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우리 집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모아둔 돈은 더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있었대요. 20년 전에요. 임신을? 네, 하지만 아저씨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혼자 지우셨대요. 나는 울컥했다. 20년 전 내가 둘째 임신 중이었던 그때 정수 씨가 유난히 나한테 잘해주고 몸조리하라고 했던 그때 그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도 나한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순자 언니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요.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걸 보면 순자 언니가 모든 걸 이해할 거다라고만 하셨거든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소희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수 씨와 연락했나요? 아니요. 엄마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아저씨 연락을 다 끊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면서요. 그럼 어젯밤 그
메시지는 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핸드폰이 또 울렸다. 정수 씨였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데 또 거짓말이다. 나는 확신했다. 네, 알겠어요. 천천히 오세요.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포순자. 언니 MP4.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야윈 얼굴이 미영이 나타났다. 순자 언니, 정말 죄송해요. 20년간 언니를 속여서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정수 오빠가 언니한테 한 일들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영상 속 미영이 계속 말했다. 정수 오빠는 지금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28살 은행원 김지혜 씨요. 저를 버리고 그 여자와 새 출발하려고 해요. 뭐라고? 또 다른 여자가? 그리고 언니, 정수 오빠가 언니 명의로 빚을 내려고 해요. 4억 원짜리 대출 보증을 언니 모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혜 씨와 함께 사업한다면서요. 나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4억 원? 내 명의로? 영상이 끝나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년간 바람을 피우고 내 돈을 빼돌리고 이제는 또 다른 여자와 도망가려고? 게다가 내 명의로 4억 원 빚까지?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겠구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숨도 자지 못했다. 미영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45년간 함께한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새벽 5시 정수 씨가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그가 멀쩡한 척 물었다. 못 잤어요.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김지혜가 누구예요? 정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28살 은행원 김지혜요. 당신이 요즘 만나는 여자 말이에요. 순자야, 무슨 소리를. 그만해요. 나는 소리쳤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주저앉아서 오열했다. 미영 씨 영상 다 봤어요. 당신이 내 명의로 4억 원 대출 받으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집 전세금 빼돌린 것도 20년 전 그 여자 임신시킨 것도. 정수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왜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말해봐요.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사실이야. 정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사실이야.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부인할 줄 알았는데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흐느꼈다. 아이들 키우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해요? 순자야,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정수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답답했어. 너무 답답했다고. 나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잔소리 난 질식할 것 같았어. 미영이는 나를 이해해줬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남자로 봐줬고 그럼 이혼하면 됐잖아요. 왜 나를 속이면서 이중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 때문이야. 내 체면 때문이고 이혼하면 재산 반반 나눠줘야 하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유지한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구나. 그럼 지금 김지혜라는 여자는 뭐예요? 미영이가 죽고 나서 혼자 있기 싫었어. 지혜는 젊고 예쁘고 나를 필요로 해. 나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었다. 그저 허탈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정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45년을 속고 살다가 이제 와서 진실을 알고 죽어가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큰딸 수진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 받아?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울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하겠어? 내 아버지가 평생 바람둥이였고 우리 가족을 속였다고? 엄마, 수진아, 엄마가 힘들어. 뭔 일이야? 아빠랑 싸웠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또다시 울었다.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정수 씨가 방에서 나왔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가요? 지혜네로 가.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그래요, 가세요.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이유도 없었고 붙잡을 힘도 없었다. 순자야,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 같은 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정수 씨가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이른한 살 된 내 얼굴. 주름투성이에 백발이 반이나 됐다. 이제 뭐라고 살지? 이 나이에 혼자서? 그런데 이상했다. 슬프고 절망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미영 씨가 남긴 증거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무너진 내 인생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달려왔을 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는 어디 갔어?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앉아라.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했다. 아버지의 20년간 불륜, 빼돌린 돈,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의 도주 계획까지. 수진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미영의 영상을 보고 나서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됐다. 이런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이가 소리쳤다. 엄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소희였다. 순자 이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1시간 후 소희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정수 아저씨가 지금 은행에 있어요. 이모님 명의 대출 서류를 접수하려고요. 뭐라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지혜 언니를 아는 후배가 있어서 연락받았거든요. 지혜 언니가 자랑하면서 말했대요. 곧 사업 자금 받아서 카페 차린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슬퍼하고 있는 사이에 저 사람은 내 명의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었구나. 엄마, 지금 당장 은행 가자. 수진이가 소리쳤다. 잠깐. 나는 손을 들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소희야, 지혜 씨가 어느 은행에 다닌다고 했지? 서울은행 강남지점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지어지는 미소였다. 좋아. 이제 역공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먼저 경찰서에 갔다. 4명의 도용과 사기 시도를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엔 가족 간 문제라며 소극적이었지만 미영의 영상과 통장 사본, 그리고 대출 서류 사본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다. 나는 서울은행 강남지점으로 직접 갔다. 실장님,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실장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네,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신청 한 적 없어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청인이 부인의 남편분이시고 부인 동의서도 있어서. 동의서요? 나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사인을 위조한 동의서를 봤다. 정수 씨가 평소 내 사인을 흉내 낸 것이었다. 이건 제 사인이 아니에요. 위조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실장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러면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잠깐요. 나는 생각을 바꿨다. 취소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요청이 있어요. 네. 신청인이 언제 오기로 했나요?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서류 점검 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때 제가 여기 있을게요. 깜짝 선물을 준비해야죠. 오후 2시 나는 수진이, 소희와 함께 은행 실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도 함께였다. 시계가 2시를 가리킬 때 정수 씨가 김지혜와 함께 나타났다.
지혜는 정말 젊고 예뻤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을까? 실장님, 서류 확인 다 됐죠? 정수 씨가 당당하게 물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뒤를 돌아봤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여보, 안녕하세요. 정수 씨와 지혜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순순짜? 왜 여기 있어? 제 명의 대출인데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동의서가 있다니. 지혜가 정수 씨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이게 뭐예요? 김지혜 씨죠? 내가 지혜를 향해 말했다. 정수 씨 아내 순자입니다. 지혜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도 못했다. 그런데 혹시 아세요? 사기죄 공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경찰이 나섰다. 정수 씨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정수 씨가 소리쳤다. 오해요? 나는 웃었다. 미영 씨가 남긴 영상에 당신이 직접 말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순자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하자고 지혜 씨한테 말한 거 말이에요. 정수 씨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다. 순자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대화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45년간 충분히 대화했어요. 이제는 법이 대화해 줄 거예요. 경찰이 정수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혜는 울면서 도망가려 했지만 역시 공범으로 연행됐다. 은행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속이 다 시원해. 아빠 꼴 좀 봐. 나는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엄마가 잃은 돈 다 찾아올 거야. 소희가 말했다. 이모,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엄마의 복수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미영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첫 번째 승리를 거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수야, 45년 동안 당한 것들 하나씩 다 갚아줄게. 정수 씨가 구속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 큰일 났어.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다.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우리를 역고소했어. 뭐라고?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고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1억 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수 씨. 변호사였다. 순자 씨. 저는 정수 씨. 변호사 김철민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순자 씨, 정수 씨가 억울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부부간에 재산을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 동의서가 있잖아요. 물론 위조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적 감정 결과 정수 씨 주장으로는 순자 씨가 평소에 대충 사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영상도 문제예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미영 씨 영상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일방적 주장이고 정수 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이야기요? 정수 씨 말로는 미영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자꾸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미영 씨가 정수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하세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런 식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더 큰 문제는 김지혜 씨가 보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 씨를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 씨 증언으로는 정수 씨가 순자 씨 심한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때문에 괴로워했고 이혼하고 싶어도 순자 씨가 협박해서 못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나는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지혜 씨가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정수 씨가 순자가 나를 때렸다. 정말 무서워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게 조작이었구나. 더 심각한 건 정수 씨가 치매 초기 진단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자 씨가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치매? 나는 기가 막혔다. 그 사람이 언제 치매가? 어제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물론 초기라서 일상생활엔 문제 없지만 복잡한 법적 판단은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정수 씨 측에서 제안이 있어요.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조용히 이혼하신다면 재산 3,7분할로 합의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순자 씨가 7이고요. 37? 나는 어이없어 웃었다. 45년 살면서 내가 7만 가져가라고? 대하는 법정 싸움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순자 씨가 불리해 보이거든요. 정수 씨는 피해자고 순자 씨는 남편을 모함한 악처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가 나간 후 나는 수진이와 둘이 앉아 있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아빠가 피해자라고? 그래, 참 기가 막히지.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그때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큰일이에요. 지혜 언니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 사악한 아내가 남편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모, 사진까지 올렸어요. 나는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했다. 내 사진과 함께 70대 악처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나이 들어서 남편 괴롭히는 할머니들 정말 무서워. 젊은 여자 질투해서 남편 모함하는 거 아님? 요즘 할머니들 너무 독해. 내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전화가 왔다. 순자 씨 맞죠?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할머니, 남편 괴롭히지 마세요. 악플과 욕설
전화가 쏟아졌다. 엄마, 전화 끊어. 수진이가 소리쳤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45년간 성실하게 산 내가 하루아침에 악처가 돼버렸다. 그때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온 세상이 나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빠가 정말 피해자인 걸까?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다. 정신 차려. 아빠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잊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모든 증거들이 뒤바뀌고 여론마저 돌아서자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창밖에 기자들이 소리쳤다. 순자 씨, 나와서 해명 좀 해보세요. 나는 커튼을 꽉 잡고 흐느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나흘째 집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이모, 문 열어주세요. 저예요, 소희. 문을 열자 소희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50대 정도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이분은 박기찬 기자님이에요. 아저씨 이야기를 취재해온 분이에요. 기자라고? 나는 경계했다. 또 악의적인 기사 쓰려고? 아닙니다. 순자 씨, 박 기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 씨 이야기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허점이요? 박 기자가 태블릿을 꺼냈다. 첫 번째, 정수 씨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 진단한 의사에게 확인해 보니 정수 씨가 일부러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연기였다는 거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두 번째, 김지혜가 제출한 녹음 파일 음성 분석 결과 편집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정수 씨가 실제로는 순자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걸 때렸다로 편집한 거예요. 정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 기자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정수 씨와 지혜 씨가 이 모든 계획을 사전에 짜놨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뭐라고요? 소희가 말했다. 이모, 제가 지혜 언니 핸드폰을 복구했어요. 삭제된 메시지들까지 다 찾아냈거든요. 박 기자가 화면을 보여줬다. 작전대로 해. 나는 치매 연기하고 넌 나를 동정하는 피해자로 순자 완전히 매장시키자. 녹음 파일 편집 완료. 이제 순자 아줌마 끝장이야. 키읔키읔. 정수와 지혜는 계속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에도 글 올려 여론 조작해서 순자를 악처로 만들어버려. 나는 손이 떨렸다. 이런 악한 인간들이 더 있어요. 박 기자가 계속 보여줬다. 지혜가 정수에게 오빠, 순자 아줌마가 자살하면 우리 완전 대박 아님? 재산 다 오빠 거 되고. 키읔키읔. 그건 좀 하지만 정신병원 보내는
사건 어떨까? 치매 안에 학대했다고 하면 가능할 거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야? 이모,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소희가 말했다. 정수 아저씨가 엄마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박 기자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은행원 최영희 씨, 학원 운영하는 강미라 씨, 카페 사장, 이순영 씨 모두 정수 씨와 관계가 있었고 각자 다른 사업, 자금을 받아냈어요. 총 피해액만 12억 원이에요. 12억? 수진이가 기절할 뻔했다. 내 정수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각 여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한테는 아내가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럼 나는 그냥 바보였던 거네. 아니에요. 순자 씨 박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수 씨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나와요. 기자회견 하겠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김지혜와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저 여자가 또 뭔 짓을. 수진이가 화를 냈다. 좋아요. 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나가서 맞짱 뜨죠. 엄마,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요. 박 기자님, 녹화 준비되셨죠?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김지혜 씨, 그렇게 기자회견이 하고 싶었어요? 지혜는 내가 나오자 당황했지만 곧 연기를 시작했다. 순자 아줌마, 왜 무고한 정수 오빠를 괴롭혀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다. 고생이요? 나는 크게 웃었다. 그래, 정말 고생 많이 했겠네요. 나를 포함해서 5명 여자를 동시에 속이느라. 뭐라고요? 나는 박 기자에게 신호했다. 박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지금부터 김지혜 씨와 정수 씨 사기 조작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지혜와 정수 씨의 녹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순자 아줌마가 자살하면 우리 완전 대박 아님?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나는 다른 피해자들이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 여자들도 다 조작인가요? 당신 남자친구가 12억 원 사기친 것도? 기자들이 일제히 지혜를 향해 질문을 퍼부었다. 김지혜 씨, 정수 씨와 사기 공모한 게 사실인가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데 해명 부탁드려요. 지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도망가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저는 몰랐어요. 정수 오빠가 다 속였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여러분.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4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악처가 될 순 없어요. 진짜 악한 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박 기자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정수 씨와 김지혜 씨, 그리고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았다.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모만 보라고 하시면서 봉인해 두셨거든요. 소희가 꺼낸 편지 봉투에는 순자 언니, 모든 게 끝난 후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순자 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정수 오빠의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니를 배신한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언니, 정수 오빠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25년 전 오빠의 첫 번째 사업 파트너가 의문사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25년 전 정수 씨, 동업자 김 사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를 떠올렸다. 정수 씨가 며칠 동안 충격받아 하던 모습을 편지는 계속됐다. 정수 오빠가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김 사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걸 알고 협박하려다가 김 사장이 오히려 정수 오빠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우연히 정수 오빠의 차정비 영수증을 봤어요. 사고 하루 전에 브레이크 부품을 교체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걸로 오빠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언니, 이제는 다 털어놓고 싶어요. 정수 오빠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45년간 함께 산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거야? 소희야,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요. 안에는 오래된 정비 영수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고 전날 정수 씨 차를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이 이상하게 조작된 부품 사진까지. 이걸 미영 씨가 20년간 숨겨두고 있었다는 거야? 내 엄마는 정수 아저씨가 무서웠대요. 언제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몰라서.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누구야? 수진이가 소리쳤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순자야, 집에 왔어. 정수 씨였다. 어떻게 구치소에서 나온 거지? 아빠? 수진이가 당황했다.
어떻게 여기에 정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전에 본 적 없이 차갑고 무서웠다. 보석으로 나왔어. 내 변호사가 유능하거든. 정수 씨가 소희를 쳐다봤다. 그리고 얘는 누구야? 미영 씨 딸이에요. 나는 편지를 뒤로 숨겼다. 아, 미영이 딸 정수 씨.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미영이가 죽기 전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나? 보내 소희가 뒤로 물러섰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다. 자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딸들은 좀 나가 있고 아니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두고 안 나가요, 수진아. 정수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다.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45년간 숨겨왔던 폭력성을. 정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사장 이야기 해볼까? 정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25년 전 교통사고. 그거 내가 한 거지? 순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 브레이크 조작한 거 다 알아. 나는 편지를 들어 올렸다. 미영 씨가 모든 증거를 남겨뒀어. 정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45년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년이 정말 끝까지 날 괴롭히는군. 아빠. 수진이가 떨었다. 정수 씨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순자야, 그 편지 내놓아. 지금 당장. 아빠. 뭐해? 수진이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 너희 엄마가 쓸데없는 것만 안 알면 우리 가족 조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뒤로 물러서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다. 경찰이에요?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정수 씨가 달려들었다. 그 순간 소희가 의자를 들어 정수 씨를 막았다. 이모, 도망가세요. 나와 수진이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수 씨가 뒤쫓아왔다. 순자야. 어차피 너도 진실 알면 살아있을 수 없어. 미영이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미영 씨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었구나. 엄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저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 기자가 경찰을 부른 것 같았다. 경찰들이 정수 씨를 제압했다. 그는 끝까지 소리쳤다. 순자야.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경찰이 정수 씨를 끌고 가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충격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수진이가 물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미영 씨가 마지막까지 나를 구해준 것 같았다. 고마워. 미영 씨,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이 사건으로 피고인 정수는 살인죄, 사기죄, 명의도용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정수 씨는 수갑을 찬 채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순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판사님, 정수 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한테 용서를 빌게요.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정수 씨가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절하기 시작했다. 순자야,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45년을 함께 산 정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줘.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다. 순자야,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정수 씨,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순자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감옥에서 매일 너 생각만 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소중한 사람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김 사장님을 죽였을 때도 그런 생각했나요? 미영 씨를 협박할 때도? 정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만 줄줄 흘렸다.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45년간 속고 살았지만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수 씨가 빼돌린 돈들은 모두 회수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배상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수 씨 명의 재산도 모두 제가 상속받게 됐어요. 범죄 수익이라 몰수당할 뻔했지만 제가 피해자라서 배상 차원에서 받게 됐거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총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5억 정도예요. 정수 씨가 사기로 모은 돈들까지 합쳐서요.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한 달 후 나는 소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영 씨가 꿈꿨던 그 카페였다. 이모, 간판 어때요? 소희가 물었다. 미영 순자 카페라고 적힌 간판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좋아.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카페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다. 대부분 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었다.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참고만 계시거든요. 사장님 보고 힘 얻으셨을 거예요. 오후에 수진이가 왔다. 엄마, 아빠 면회 가볼 생각 없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수진아, 엄마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앞으로만 보고 살 거야. 저녁에 혼자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다. 이른한 살이
내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였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정수 씨였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순자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잃어버렸어.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무릎 꿇고 빌게.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오늘은 정말 평온한 밤이었다. 미영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서 썼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이른한 살이지만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45년간 속고 산 것이 아깝지 않다. 그 덕분에 진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